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봄이 오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19가 끝날 것만 같은 봄날이었는데요. 느슨해진 경각심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며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자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렇다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자니 국민의 피로도가 그리고 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뭔지 방역, 경제, 심리적 관점에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래서 더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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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세 분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각 전문 분야가 있으시니까 그 분야별로 지금의 상태, 상황을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먼저 방역 부분에 우리 이재갑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4점을 주면 너무 후할 것 같고요. 예. 3점을 주면 너무 박할 것 같아서 한 3.5점 정도 예. 주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잘 버텨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이제 정부 차원에서나 이제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한 점수를 좀 주고 싶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유행의 차수가 계속 가면 갈수록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차나 2차 유행 때야 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잘 몰랐으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이제 4차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3차 때 이미 그런 고통들을 겪고 또한 여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힘든 상황들까지 봤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분들에 대한 대비 없이 또 이제 유행을 맞이하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히 이제 민기적거리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점수를 조금 약간 낮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최백은 교수님 경제 분야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좀 안타깝지만 3점 이상은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굉장히 기적을 만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대외적인 충격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소위 말해 수출 같은 경우가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로 사실 그러니까는 OECD에서 1등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우리가 이제 OECD에서 한 3위 정도로 떨어졌고요.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한 6위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경제하고 방역이 분리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어쨌든 자발적인 협조로 아주 기적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이 그걸 좀 이제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줬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성과가 자꾸만 어쨌든 간에 무너지고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심리 상태로 본다고 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는 그래도 한 4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자살, 뭐 우울 이런 게 지금까지는 저희도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고 다만 이제 우울한 국민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방역 상황이 이제 전보다는 이제 좀 뭔가 해이해지고 나빠지고 하면서 뭐 자살에 관한 생각 이런 거는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올해다. 올해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감당할지 그게 참 올해가 정말 사실 굉장히 더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한 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아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지금의 확산세라고 하면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4차 유행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시작은 됐고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이제 수도권 2단계 낮추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을 1.5단계로 낮췄을 때 이제 유흥업소를 열어줬던 부분들이라든지 몇몇 이제 영업 시간들을 늘려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 정부가 그런 업종들하고의 대화를 통했을 때 영업 시간 늘려주겠다. 다만 자율적으로 방역 잘해서 문제 안 생기게 해라. 그리고 또 그 분들도 최대한 방역을 강해서 문제 안 되게 얘기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안 지켜졌단 말이에요. 유흥업소에서 계속 환자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픈된 데서 계속 환자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지켰던 데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보장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의 어떤 업소들이라든지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는 철퇴를 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명히 자율권을 부여했는데 그 부분은 안 지킨 부분이잖아요. 근데 다만 잘 지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혹시라도 영업시간을 제한을 걸어야 된다면 충분하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계속 유행 상황이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 지금 5인 이상의 소모임 금지된 지금 유명무실에서 잘 안 지키거든요. 일단은 더 강조해서 3인 이상을 뭐 금지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5인 이상의 수칙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 봄과 비교해 보면요. 확진자 수는 지난 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각심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봄보다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마 그것은 이제 백신도 생기고 동시에 이제 피로감, 이 피로감 속에서 더 이상 뭐 감염이 되더라도 그냥 자기는 멋대로 하고 싶다 이런 피로감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피로감 이런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마스크 피로감도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라고 하는 거, 또 자제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갈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정부가 강력히 뭘 하자라는 그런 드라이브를 그런 리더십을 좀 뭔가 보여줘야만 어떤 국민들의 행동이 이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어쨌든 반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방역 문제는 행정적으로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 스스로가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협조를 해줘야만 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국민들을 어쨌든 간에 그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은 적어도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좀 사기를 좀 어쨌든 간에 좀 계속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들 매출 지원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기 진작 차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정책을 저는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요. 그래서 이 고비를 좀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넘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모아달라는 이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줘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그러니까 협조만 요청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작동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어려움 상황으로 지금 이제 이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4차 유행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고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손실보상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손실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보편이냐 선별이냐? 결국은 피해를 당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집중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보편적 지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또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를 돕는 게 나을 거냐 하는 부분에 논의가 있는데 이재업 교수님은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피해를 생길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영업 시간이 단축된다든지 영업을 못 한다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연동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측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유행이 심각해졌을 때 사회적 거리 단계를 격상할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순응도를 올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손실보상 문제는 그러니까 진짜 손실보상인 거죠. 말 맞다나 손실을 당할 만한 사람한테 보상을 충분히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방역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버티고 있고 생각
생각보다 잘 버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유행은 더 심하기는 한데 그래도 수능도의 문제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손실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래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아도 정말 굶어 죽지 않는 상황들을 확실히 정부가 보장하니까 문을 닫아도 그렇게 반발이 별로 없이 그냥 그렇게 또 사실 일본 국민들이 되게 순종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책, 특히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긴급 재난 지원처럼 작년에 이제 일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이재학 교수님은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문을 닫게 되거나 영업이 제한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선별 지급을 하는 것이 방역적 측면에서 보는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특히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연동돼 있는 그렇죠. 보상책이 마련돼야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새벽은 교수님은 이제 보편 지급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보편과 선별을 대립적으로 구별할 보지 필요가 말자. 없다. 상호 예, 예. 보완적인 효과가 있는데 보상이 충분치 않으면은요. 예. 보상이 충분치 않으면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자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끌어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결국 뭐냐면은 불만을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선별과 보편 지원하는 것은 이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다. 네. 대립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보편적인 지원을 더 선호했었어요. 그게 자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저는 국민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소비 심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네. 소비 심리를 좀 더 개선하고 진작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제도 살리고 방역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선별된 자금을 쓸 때는 사실 낙인 효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있거든요. 네. 모두에게 지급된 보편적 지급은 낙인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사실 사용할 때 훨씬 더 이제 위축이 적죠. 특히 이제 선별 지급에서의 선별됐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그 타겟팅된 어떤 어떤 특정한 지폐다, 특정한 용도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이 소비를 할 때 그 어떤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니까 사실 이제 더 좀 낙인 효과가 있어서요. 보편적인 지원이 아마 더 이제 본인에게는 훨씬 더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 Prague, after a very in-depth analysis, has concluded that the reported cases of unusual blood clotting following vaccination with the AstraZeneca vaccine should be listed as possibl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네, 이제 백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최근에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혈전과 관련돼 있는 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의 문제들이 계속 유럽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신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다리 쪽에 있는 정맥에 있는 혈류가 정체되면서 거기서 나온 혈전이 일부 폐로 날아가는 이런 합병증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 내에서 일단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과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비교 또는 이제 자연 발생의 신부정맥 혈전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백신 접종 후에 신부정맥 혈전증 발생 빈도를 보니까 오히려 적어요. 백신 맞은 사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인과관계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은 내렸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이제 그때 또 하나 이제 문제됐던 게 뭐냐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뇌 그 정맥동 혈전증이라 그래서 아주 드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당 한두 명 발생하는 수준의 발병 빈도인데 특히 독일에서 그런 빈도가 한 10만 명, 한 명 정도로 좀 증가돼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계속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재방접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변화를 겪을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상 반응,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 자체가 상당히 적거나, 그러니까 아주 적거나 또는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회복 가능한, 조기 발견을 해서 회복 가능한 이상 반응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그런 예방 접종의 이제 그런 지침들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중증 이상 반응도 그게 어떤 이제 그런 감염병 위주는 위에 비해서 그러니까 위에 부분, 그러니까 그걸 예방 접종했을 때 생기는 유익한 부분들이 더 크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예방 접종을 유지한다라는 결정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런 예방 접종을 계속 이제 접종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여서 지금 심각하게 방역 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동일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병근 교수님 최근에 이제 IMF가 주요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6%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은 건지 여쭤보고 싶고 우리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전망치로는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된 거죠. 아, 그래요? 예. 지난해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한 3.1%가 되게 일반적인 그 전망치였었어요. 예. 예, 한국은행을 비롯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3.6%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요. 세계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 그 결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수출의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예. 3월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수출 실적이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니까요. 완전히 코로나 이전 상태를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 2017년, 18년에 그러니까 수출이 좀 이제 살아났던 때보다 더 이제 올라갔으니까는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었죠. 문제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것에 비해서 내수는 여전히 상황이 지금 안 좋다. 그래서 IMF에서도 뭐냐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실업률을 3.9%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평균을. 근데 올해는 4.8%까지 오히려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 경제의 내수를 계속 내수가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출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거든요. 해외 경기가 그러니까는 갑자기 나빠지게 되면은 우리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마지막 우리가 방어하시는 부분 내수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좀 정부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 미국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코로나 환자 3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김 교수님. 이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중한 코로나를 겪었던 예. 환자들 중에서 인지적인 장애를 포함해서 불안 장애 또 일부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 장애를 앓았다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또 하나 이제 중증으로 앓았던 분들은 이 질환의 어떤 그 중추신경계의 침범에 관한 병리 때문에 치매를 포함한 뇌 인지 질환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계속 보고가 돼서 사실은 장기적인 이런 중추신경계에 대한 어떤 그 발병 가능성을 오랜 동안 추적해야 된다라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경우도 궁금한데 실제 우리나라 확진자들이 상담 받으러 와서 가장 고충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상담을 받는 부분은 어떤 영역입니까? 대단히 슬픈 사실이 뭐냐면 한국의 코로나 환자분들 중에서 직장 복귀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래요. 코로나를 앓았다는 사실로 아주 안정된 직장을 제외하고 조금 중소기업 내지는 이런 이제 비정규직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그게 복귀를 했을 때 낙인 효과나 또는 뜻밖의 본인이 위생 관리를 잘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그 이제 초기에 우리가 왜 정보 관리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 노출과 관련돼서도 좀 어떤 편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일부 정부는 아니고요. 일부 코로나 환자분들의 사실 그 인권과 관련돼서 복귀율이 생각보다 이제 낮다. 이제 나중에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코로나 환자분들이 코로나로도 괴로웠지만 코로나 이후의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문제로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잘 대처해 주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 확진자들에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아니 이 교수님 확진되고 완치되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한테 인권적인 문제가 뭐가 남아있겠어요. 본인이 그냥 오히려 힘들고 아팠던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안아주고 품어줘서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적인 문제에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좀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세 분께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역, 경제, 심리 이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정학 교수님은 이 균형점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방역이 경제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버리셔야 그래야 뭔가 다른 새로운 생각들을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아예 바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충분히 이루어진 국가들 보면 처음에 사망률 감소하고 또 접종률 더 올라가면 이제 유행 자체도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냥 목표 의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한 9월이든 10월이든 전 국민의 적어도 절반 이상 맞을 때까지는 조금 참고 버티자. 참고 버티면 그 이후에 일단은 많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경제도 활동도 재개될 거고 이럴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균형점 잘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지키면서 방역도 잘하는 상황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는데 조금만 좀 우리가 조금만 더 몇 개월만 좀 수고해서 잘 가면 어떻든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심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같이 허리 졸라매고 힘껏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쩌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백운 교수님도 이 세 가지 예를 들면 경제, 심리, 방역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다고 우리 지난 생각하세요? 1년을 좀 해고해 보면요. 예. 초기에는 굉장히 위기감이 감돌았었죠. 사재기 현상도 좀 발생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어쨌든 간에 정부도 굉장히 정부하고 의료진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어쨌든 간에 그 협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이 3월달, 4월달 굉장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이제 악화됩니다. 대외적인 충격으로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참고 계속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5월 달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떤 위로 차원 속에서 전 국민 지원을 푼 게 예. 어떤 하나의 그 협조에 대한 어쨌든 간에 그 사기 지원 차원이 저는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접종을 하기 전까지 견뎌야 되고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예. 지쳐 있고 그다음에 마음들이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이요.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신발끈 동여매고 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재난 지원금을 한 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힘을 좀 모아달라고 호소를 해야지 그냥 저는 빈손으로 호소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김현수 교수님 네.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심리의 안정이 예. 중요한데 그 심리의 안정에 방역을 잘 하는 것으로 인한 어떤 공포가 잘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역을 잘해서 이 감염 시기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어떤 정부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또 질병관리청 이런 쪽에서 이 백신 이 시기와 함께 이 종식을 향한 리더십의 재확립 이걸 뭔가 좀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예. 전환적 계기가 좀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기관들, 언론을 포함해서요.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